한국이 코로나를 겪은 OECD 국가들 중에 3위의 경제 성적을 냈다고 합니다. 3위밖에 안 된다는 게 1, 2위가 궁금한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독일 쾰른 소재 경제연구소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2년 이후 19개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적을 분석했습니다. 1위는 덴마크, 2위는 스웨덴, 3위는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선두 그룹에 속했는데요. 한국은 수출 대국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산업 덕분에 전 세계 반도체 대란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면서 강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뭐야, 삼성에서 낸 광고 아니야, 이거? 응?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있는데? 반면 스페인과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경제 성적이 최하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사실 3위라는 것도 우습네요. 왜냐면 솔직히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인구 숫자로 보나 무역 규모나 산업의 제조업 기반을 보든가 덴마크, 스웨덴하고 비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 여기는 그냥 관광업하고 복지, 일부 산업이 있는 것만 했고, 사실 이게 별로 크게 국가 예산의 타격을- 60%가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큰 타격이 없는 국민들 나라인데. 자체가 자체적으로 재생산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고, 인구가 583만 명밖에 안 그러니까 돼요. 덴마크는. 이거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3위라니 우리가 1위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웃겨요. 누가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이겨냈다 그래. 이건 무슨 삼성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종목에서 전부 다 잘 이겨냈어요. 아유,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요? 얘네들 기사 쓸 때 항상 삼성을 위해서 쓰는 걸 뻔히 알면서. 삼성 광고비 많이 줬나 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3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잘 안 내요. 기사를. 그래서 1위라고 쓰지도 이게- 않거니와 3위라고 한 것마저도 안 내보냈다. 이게 연합뉴스 기사인데 심지어 지금 댓글이 12개밖에 없잖아요. 몇 명 못 봤다는 소리야. 그럼 이런 이걸 기사.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열심히 찾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네. 발굴을 해야 그러니까 지상파이나 메인에서 나오지 않는 뉴스를 네. 찾아서 숨은 뉴스를 찾아서 굉장히 발굴하고 있는 네. 이런 게 이제 기사를 탐사를 해야 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찾아내야 돼, 우리가. 그렇죠. 네. 혹시나 이거 잘못 봤다가 이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칭찬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기사에도 안 나오는데 아예 포털에도 거의 없어요. 메인에 뜬 적이 없어 이게. 여기 이제 또 하나 확실히 봐야 될 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재정 확대를 안 하고 이 위기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만약에 독해 진짜. 홍남기가 그거 오케이를 다 했으면 지금쯤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짜 대박이었을 텐데. 최소한 내수로 인해 갖고 지금 자영업자나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은 또 덜했을 수도 있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자영업자의 어려움들을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 대출로 메꿔왔고 손실을 보면서 그냥 거의 버티기만 하는 숟가락 빨고 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들 대출이 지금 누적돼 있고 요게 또 단기성 대출이라 네. 만기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낸 대출은 지금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는 그리고 거죠. 지금 정부가 그 만기를 좀 연장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반면에 이제 또 하나 경제 규모의 회복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와중에도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올렸고 국가가 하나도 공돈을 안 주고 스스로 벌어갖고 2% 이상의 실질 소득률을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그게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상황 안에서도 이전 정부 10년 동안은 못 만들어낸 성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은 분석해보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겁니다. 근데도 대한민국 경제 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쳤다. 이따위 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 가계 소득이 지금 증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캐나다, 폴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서
한국이 이렇게 2.2%포인트 이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다 보조금 받아서 증가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20만 원 준 적 있잖아요. 몇 번 준 게 있어서 이게 이제 가계에 어떻게 보존이 된 건 맞습니다만 그거보다도 손실을 봤던 가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린 진짜 벌어서 손해 안 보고 적자 안 보고 지난 2년 동안 이 팬데믹 상황 위기를 넘겨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지난해 국민소득이 이 3만 5천 불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전년 대비 10.3% 늘어난 35,168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 1인당 국민소득 GNI는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난해 3년 전이네요. 2019년 또 2020년 2년 동안은 마이너스였는데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요 10.3%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늘어났네. 환율이 조금 오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1,100원대에서 1,180원대로 좀 오른 거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반해서 실질 달러 총소득에서 이런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는 거는 정말 우리 기업들이 단군 일에 없는 호황을 어마어마한 호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 돈 다 어디 갔을까? 네. 케이만 군도에 있나 어디 홍콩에 있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만큼의 실적이 국내 안에서 순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선순환을 제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좀 더 복지학 또는 소득 균형에 관한 재분배에 관한 의제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이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수출입 기업들의 비자금 통로를 해갖고 해외에 뭐 예비금 같은 형태로만 두어버린다고 치면 실제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야. 이거를 개편할 수 있는 이제 진정한 소득 분배 시기가 왔다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경제 성장기 때 일단 벌어서 잘 살고 난 다음에 나누자. 그 다음에 좀 벌만하니까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6.29 이후에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을 때 이러다 우리 기업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잡아뗐고요. IMF라고 고통 분담하라 그랬고 2000년대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가 사실은 고통 분담하면서 최저임금 및 임금 실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막아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만 원대 시급 달성, 최저임금 시급 달성에 실패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올리자고 하는 게 부자나 중산층의 임금을 올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최저 생계비를 위협받고 있는 노동 사각지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 1,500만에서 2,000만 정도 되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그분들을 위한 뭔가 혜택들을 만들어가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죠, 당연히. 소울팬케이크님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한 달에 200만 원씩 학생들한테도 넉 달 동안 줬대요. 그래서 지금 본인하고 아내가 공부 중이었는데 매달 400만 원씩 넉 달 동안 총 1,600만 원 받았다고. 직장인들은 70. 유학생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사실 경제부총리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준다고 하죠. 그러면 또 난리 나가. 언론들이 뭐 표주기 하냐 또 매표 행위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뭐 국채가 뭐 바닥에 나네 이러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아무튼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증거가 여기 또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지난 2년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정부 소비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지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정부 소비가 5.5% 늘었어요. 네. 근데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줄었습니다. 대신에 설비 투자는 8.3%로 늘어났다는 거죠. 네.
즉 제조업이나 수출,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의 화랑이 눈에 띄고 그동안 대한민국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그게 우리가 3분의 1이 아니군요. 우리가 한 500조에서 600조 예산을 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시행하는 토목공사 사업으로 SOC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토목공사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보통 120조에서 150조가 우선 나가요. 다리를 짓든 뭐 고속철을 짓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댐을 짓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30%를 우선 수의계획 형태를 통하든 공정계약을 통하든 해갖고 이걸 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한 45조, 50조라는 일종의 불로소득 아닌 불로소득이 생겨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절에 가장 이 꼴을 못 보고 이걸 못하게 만든 사람이 이재명 지사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만일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조되는 SOC 건설 투자에 대한 부분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굉장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행정가 한 사람이 바꿔놓을 수 있는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알 겁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 육박하는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 말에 이어서 그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점점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증거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언론만 정상이었어도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능가하는 인기와 유명세를 구가하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이미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까지 거의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뭐 40%긴 했지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언론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꼭 뭔가 가족 비리가 걸리거나 탈당을 하거나 뭐 난리가 당에서 났었어. 쫓겨났지, 사실. 탈당이 그러고 스스로 한 게.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럼 정권 교체론은 왜 있는 거야? 여론에 정권 교체론이 55%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이 50%인데 어떻게 정권 교체론이 55%가 나오냐는 정권 거지. 교체는 이제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교체 뭐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냥 그 대통령직 교체지. 그게 왜 정권 교체냐고.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제주도 지역에서만 투표 지지율을 이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것도 40% 이상을 얻어내면서 압도적으로 20% 편차로 이겼거든요. 근데 왜 제주도에서만 그러냐는 거지. 원래 제주도가 조금 표본 직군이 좀 적기도 하지만 전체 군이 적기도 하지만 굉장히 민감하게 시류에 따라서 이 지지하는 율이 바뀌는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도지사를 뽑아도 서로 당이 바뀌고 막 시작이 바뀌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게 이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중립적인 약간 중도적인 면에서의 그 선택을 잘 해왔던 가장 표본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와 같은 큰 차이가 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제주도에다가 세금 폭탄을 때려줬겠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샤이로 숨어 있었던 중도층 입장에서 역시 윤석열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지역별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7 대 28.6.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진짜 큰 거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적인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 이상은. 이거는 KBS 제주 방송 총국이 여론조사 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26일부터 이틀 동안,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을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26.6%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해야 되죠? 중앙선거 여론조사실에 우리 안 믿어? 홈페이지를 우리가 참조하시기 조작한 것 바랍니다. 같아서 자세한 사항을 따로 확인해야 돼? 고지를 해야 돼요. 요거 얘기를 해야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 네. 벌금 내야 돼요. 그래? 아무튼 KBS에서 한 거니까 신뢰성이 있는 조사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표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